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에서 사업주체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주체 관련해서는 주택조합은 무조건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재원 등에 관한 주소 같이 묶어서 볼 거에서 제일 먼저 사업주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두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등록사업자라고 해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될 테고요. 주택건설사업자 단독주택 20호 이상 연간 단위입니다.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싶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는 30세대 이상이 됐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얘들이 집장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교재 몇 페이지? 20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하도 두꺼워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03페이지. 자, 그래서 20호, 그 다음에 30세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땅 들어없는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꿈꾸는 자, 바로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26회 때 단독 20호 대지 조성 사업 바로 1만이라고 바로 느낌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 붙일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 30세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이 정도가 등록사업자라는 개념.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는 집장사, 땅장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에 대응해서 등록하지 않아도 집장사, 땅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비등록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공사에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과거에 됐던 거 21회, 22회 때 유행했던 문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지역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 좀 이따 자세히 볼 텐데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자, 결국은 집을 짓게 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을 하게 되는데 바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뭐 답이 되는 지문은 아니고요.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회 때 답이 됐던 거. 자, 지금요,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요. 누구랑? 자, 바로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될 것인데, 자, 이때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문장 외우시면 안 돼요. 너무 길어서. 등록사업자는 어떻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역조합하고 자, 누가 지금 이제 등록사업자가 결합해서 사업 시행한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다? 일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지역조합은 혼자 집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집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등록사업자, 조합원 등에게 어떻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 문제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집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등록사업자도 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주체,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대별해 본다 해서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등록을 해야지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해서 단독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그리고 세 번째 대지 조성사업 1만 제곱미터 공사 등록 안 해도 되고 지역조합도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한편 등록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사업 주체에 관한 주제 해서 잘 많이 안 나오는 파트고요. 자, 주로 주택조합에서 한 문제 구성하게 되는데 쟁점이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즘에 설레지 않는 주제인데 주택조합의 설립 과정이라고 해서 설립인가와 설립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립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성립되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바로 인가대상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또 하나가 신고대상이라고 해서 먼저 신고대상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거 하는 것을 가입을 해가지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어떻다 국민주택 등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재수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자, 전에 보면 서울대학교 뭐 법과대학, 의과대학 1.012대1 할 때 한 명 떨어지는 그런 애가 있어. 공부 더럽게 못한 애지.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주택 종합저축 주택 청약 관련해서 이 청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을 했는데 맨날 떨어져. 그러면 어떻다?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근데 그런 직장을 가보니까 재수 더럽게 없는 것들이 더럽게 많아. 그래서 걔들이 야, 우리는 맨날 개별적으로 청약하면 맨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뭉쳐서 한번 청약을 해보자 라고 해서 뭉쳐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바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따로 돈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청약할 때 동시에 청약만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굳이 돈 모을 것도 없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서 좀 응용 들어가면요. 이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변경할 때, 해선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고요. 이에 비해서 지역조합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얘들은 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설립 과정에서 차이점을 갖고 시험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의 개념을 볼게요. 같은 동네 사는 분들이 자,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제도로 만드는 것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택조합 설립함에 있어서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이라는 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지 어떻다?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정한 요건 등을 충족을 해서 설립 인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역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할 수 있다.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되겠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리모델링에 관한 개념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 등 이런 얘기들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증축하려면 얼마? 15년, 대수선하려면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이 되면 얼마?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 외 잡다한 얘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겁나 복잡한 동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최근 시험 마지막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동의 요건 갖고 시험 문제 구성 안에 숫자 다 필요 없고 동의 요건 얻어서 허가 신청서 내서 허가를 받게 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의했던 자가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만 어떻다? 바로 철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답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허가 신청서 제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철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요 얘기가 리모델링. 그래서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됐을 때 어떻다? 가능한 개념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설립함에 있어서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 증축이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어떻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출제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자,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틀렸습니다. 이미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전체 대지관한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가 없다. 얘들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출제하는 이슈가 항상 뭐라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택 건설 대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하거나 요것만 틀리게 될 수 있죠. 얘를 갑자기 뜬금없이 15년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서 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때 나왔던 것이 대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설립인가와 설립신고 크게 두 개로 대별을 볼 수 있다. 유일하게 신고 대상이라는 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것도 다 설립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성에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할 것. 이에 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증축이 항상 출제 포인트니까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이게 주택조합 첫째 이슈. 설립인가냐 설립신고냐 또 인가라고 했을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자, 조합원에 관한 거.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조합원 수 20명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얼마? 20명 이상 이해되는. 최근에 겁나 길잖아요. 그래서 겁나 길고 중간에 쭉 빼보다가 10명 이상일 것에서 틀리게 구성이 돼서. 근데 왜 20명 이상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법 체계상 맞지가 않아. 이게 현행 법 체계로 보게 되면 기본 30명 이상이 돼야지 법 논리가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업계획 승인해서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집을 지으려면은 이게 뭐가 됐었냐면 바로 20호 이상을 지어야 되고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조합원 수는 얼마?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법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30호, 30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법조문을 고치질 않았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얼마? 20명 이상일 것. 살 붙여볼까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일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서 20명 이상인데 문제는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을 한다. 5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최소한 25명 이상의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중간 얘기 보시면 안 돼.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서 얼마? 20명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주제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체계상 안 맞아요. 왜? 지금 주택법은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뜬금없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주택법에 등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항상 주택조합 괄호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이런 식으로 항상 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뒤에서 매도 청구 얘기할 때 조합원 얘기할 때 매도 청구 얘기할 텐데 그거 제외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운운하면 다 틀렸다고 보셔야 돼. 시험 지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다 틀렸다고 보셔야 돼. 왜? 항상 법에서는 주택조합 괄호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괄호 닫고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자주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런 표현만 나오면 얘는 나가리 틀렸을 것이다 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제가 이제 이 중개사 시험 관련해서는 자 계속 아마 눈치를 채는 분도 있을 텐데 무조건 선입관 가지고 가셔야 돼. 시험장 가서 읽어보고 분석하고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런 것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지어져 있을 텐데 문제는 특정 주제에서 답이 뭐가 된다 이런 게 선입관을 가지고 가시면은 중간에 개소리들이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아는 지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고 지문 하나하나 읽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험에는 상전 듣도 못한 얘기를 2개씩 깔아버린다고. 그러면 읽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래? 다시 읽게 돼. 그럼 우리가 전문 용어를 삽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더더욱 두려워.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봐. 완전히 문제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뒤에 알고 있는 것조차도 꼬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틀렸으려니 라고 이렇게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다시 봅시다. 조합원 수 얼마? 20명 이상. 그리고 50% 이상일 것.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요게 어찌됐든 시험 지문에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형편 어려운 사람만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지역조합. 지역조합이 뭐라고 했어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돈 모아서 집 지어서 분양을 하는 이런 구조.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형편은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볼 거 없어. 옛날에 한 10년 전에 디테일하게 구성됐는데 일단 뉘앙스만 아시는 거야. 바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바로 형편이 어려운 분. 그래서 이게 논리체계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했다.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과거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중간에 바꿨는데 그때까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논리체계상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일단 가난해야 돼. 근데 주머니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돼서 그 주택 건설 비용을 대고 주택을 분양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그리고 나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 오이타현의 기단호라고 이렇게 개뻥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 좋아하는 분은 혹시 인강 보다가 저 새끼가 왜 지랄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단호 준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개가 뭐라고 그랬어? 이명박 정부 때 이 주택자 공급이 많이 딸리게 되는 상황에서 그 관료들이 대가리를 굴린 거야. 이 국민들한테 개뻥을 쳐야겠다. 왜? 오야가 거짓말로 성공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국민들한테 준주택 2만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만 세대 이딴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잘했어. 근데 사실은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그때 주택 공급량이 분명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냥 주택 2만 세대 공급합니다. 예년보다 50% 줄어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주택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개뻥을 쳐? 준주택 2만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만 세대, 그리고 일반 주택 2만 세대. 그래서 기자들이 복잡하니까 합의 6만 세대. 이렇게 하면 시장 교란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사실은 주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많이 짓나 보다. 역시 십장 출신이 오해를 하니까 집은 많이 때려짓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조항을 바꾸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이제 뭐 이명박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단호도 다 헤쳐먹었지, 도시형 생활주택도 다 헤쳐먹었지, 더 이상 뻥칠 것도 없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머리를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형편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 그럼 이 사람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기존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조합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한 정책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조합 차원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엄청 지연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지역조합 이런 데는 투자하지 마실 거. 그냥 그거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 비해서 한 30% 정도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언제 받을 수 있다는 기약이 없다는 거. 그게 좀 하나의 애로사항이야. 우리 작년에도 어떤 수험생 지역조합 얘기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왜? 내 얘기를 안 듣고 또 어서 배운 대로 또 투자를 했거든. 그래서 투자를 해갖고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1가구 2주택 되고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역조합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질문을 내가 짊어지겠다. 나한테 넘겨. 내가 증여세 내고 취득세 다 내겠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제 갑니다.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이건 중요치 않아요. 이런 것을 갖고 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점이 언제냐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따져서 무주택자 또는 뭐가 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라는 게 나중에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무주택자. 큰 쟁점 안 되고요. 요즘에 답은 안 됐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해서 유일하게 옳게 내는 지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즉슨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그 조합 설립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다? 조합원이 될 수 없겠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면 결국 이제 쫓아내야 되니까 소위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겁나 쉬운 문제죠. 사실은 아주 쉬운 문제.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앞에서 다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운운하게 되면 다 틀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사.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옳은 표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험 보시다 보면 이런 질문 나오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주로 논의할 것이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역조합에서는 바로 직장조합에서는 무주택자라고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야.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온 것은 조합원수 얼마? 20명 이상 이해된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가셨어.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논의의 포인트. 자, 2개 나오게 되나요? 더럽게 중요한 주제 나와 있죠. 조합원의 모집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박근혜 정부 전 중간 이 정책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조합원 모집할 때요. 선착순 자기 뜻 맞는 사람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건설 그래서 공급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자, 공개 모집의 방법 그리고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할 것. 이걸 외우시면 절대 안 돼. 이건 전혀 포인트가 아니야. 왜? 이게 원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을 내는 순간 출제 오류입니다. 옳은 거 이 자체로는 옳지만은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낼 수가 없어. 그럼 100%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게 예외. 또 내겠냐 싶을 정도로 도배해버리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내용 읽지 마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조합원이 미달되거나 또는 이제 추가 모집하거나 사망이 돼서 조합원을 교체를 하거나 등등등의 사유가 있게 되면 어떻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험 문제 답이 중요하고요. 기억하실 게 앞쪽 사연 이거 나올 수 있고 저거 나올 수 있고 별의별 소리가 나올 수 있어. 그저 기억하실 것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7년 동안 2번 답이 됐던 거. 자, 이렇게 추가 모집 또는 등등등에 있어서 새롭게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당연히 어떻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언제를 기준으로 볼 거냐?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바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같이 가볼까요? 아까 우리가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 등을 논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 사람도 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예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추가 모집 등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 판단 기준으로 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외울 키워드는 뭐라고요? 기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외울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 옳게 낼 때도 있고 틀리게 낼 때도 있었거든요. 한 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옳게 구성을 했고요. 한 번은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격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답 안 되는 사이드지문, 자, 상속받은 경우 어떻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그대로 자,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하게 된다. 그래서 따로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탈퇴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튼 앞만 봐봐 그냥. 이건 대충 가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뽑고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내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조합원 됐다가 수 틀리게 되면 어떻다?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때 기존에 냈던 돈 어떻다? 돌려달라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막 가슴 쳐며 제명된 조합원은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애 새끼가 싸가지 없었으면 잘렸을까? 잘렸는데 돈까지 돌려달라고 그래? 안 되지.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니까. 이렇게 가면은 못 배우면 티내는 거야. 배운 사람답게 뭐라고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탈퇴할 수 있다. 제발 인간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읽지 마시라고. 이거 이제 되게 간단하게 던져주는데 제명된 조합원 하면 또 법학자들 나셔갖고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 제명당한 것들은 환급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놀고 계시네. 답 안 됩니다. 얘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뒤만 보시면 쉽게 풀어갈 수 있고 앞을 보시게 되면 말려버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합원에 관한 내용. 자, 또 외워야 되지. 그러면 이제 실제 이 과정까지 지금 자료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요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돈을 많이 내셨으면 답만 딱딱 알려드렸을 텐데 돈을 조금 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몇 달을 더 고생을 시켜야 돼. 그래서 자, 조합원 수 얼마? 20명 이상으로 한다. 수식어 50% 이상이라고 하는 거.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첫 번째 조합원 관련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배경 설명이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가 되는 게 기준이라고 하는 거. 언제를 기준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조합원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네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기준 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요 정도가 뭐라고요? 주택조합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의 쟁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전부야 나머지 지문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개라도 똑바로 외우자. 대신 이렇게 외웠는데 지문에 한두 개 모르는 게 뜨더라도 절대 쫄지 말자.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시면 되는 거야. 절대 해석을 한다는 생각을 그걸 버리셔야 돼. 그것만 버리시게 되면요. 이게 진짜 시험이 별게 아니야. 근데 이게 저희 가르쳐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좀 점수가 잘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좀 이제 꾸준히 공부했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젊은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를 더럽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제가 다 네 개를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내구를 칩니다. 한 개만 더 빼주세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좀 연배가 있고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이씨 저거 딴 거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몰래 강의할 때 몰래 눈으로 쓱 한두 개 더 읽어봐. 어떻게?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면 어떻게 돼?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개판됩니다. 그래서 네 개. 통계 주안점을 두셔야 돼. 우리 가끔 이제 시험 보는 시기 되면 힘들면은요, 점집 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고는 필요 없어! 마음에 급한데 어떻게? 점집 가. 그래서 왜 점집 가서 뭘 보는 건데? 해서 하여튼 잘 모르겠고, 그 점이 뭐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온 멘트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점을 봤었다. 전쟁을 치를 때. 이런 멘트를 남겨.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화장실에 갔으면 그것도 유의미한 건가? 하여튼 간에. 그리고 첫 번째, 그 기본 논리 전제가 이순신 장군이 점을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진짜 그럼 믿을 줄 알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차피 확률의 문제를 보통 얘기한다고. 점이든 뭐 사주든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그냥
점집 갈 거 저한테 복수를 주시고 그냥 4개를 외우시는 게 만수무강에 좋다. 근데 혹시 저 몰래 가셨다가 용한 데가 있으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거. 혼자 뭐 갔다 오고 이런 것들 욕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조합원 수 20명 이상으로 한다. 50% 이상.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기준 나오게 되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조합원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잡단 얘기 가볼까요? 임원. 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거 따로 외울 것도 없어. 정비법 할 때도 얘기 나오고 도시개발법 할 때도 같은 얘기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 얼마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됐었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할 게 없고 집에 갈 시간이 너무 가까워. 그래서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미친놈처럼 또 이제 하여튼 중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부터 가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책에다 쓰지 마요. 172 참조 이런 거 하지 마. 나중에 헷갈리니까. 책 들어오니까 거기 내 이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낙서 금지. 아, 내년부터는 표지에다 그걸 써야겠다. 낙서 금지. 김동영 100 이렇게 써야겠네. 그래서 17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과정에 가는 쟁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먼저 동의 필요하죠. 면적 3분의 총수를. 출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 바로 국공지 면적 포함이라고 돼 있었죠.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 국제 도포, 국제시장 가면 어떻다? 도포 파는 가게가 있다 해서 국토기획법에서는 국공지 제외,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뭐가 된다? 국공지 면적을 포함한다. 국토기획법에서 제외가 뭐가 있었어? 우리가 기반시설 제한할 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때 국토기획법에서 그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바로 국공지 면적은 제외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설립인가 필요 있었죠. 설립인가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지정권자도 인가 받아야 되는데, 자, 바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세 번째, 설립 등기라는 거 필요 있었고요. 조합원, 자, 권리 의무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 의무라고 하는 주제. 바로 조합원은 조합에 일정한 경비 등을 납부해야 된다. 안 내면 조합에서는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이런 얘기 있었고, 임원,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쟁점 안 되고요.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얘기 나온 김에 대의원의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어떻다? 대의원에 들 수 있다.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했던 얘기. 또 넘어가서 정비법에서 또 한번 검토 드려봐야 되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180. 자, 4페이지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이라고 해서 동이 나와 있죠.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 뭐야? 4332. 재개발은 뭐가 된다? 4321이라고 하는 거. 한편, 자, 정관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 받아야 되는데, 변경할 때는 어떻다?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걸 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 변신 이렇게 외웠었지. 변경 등을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할 것. 설립 등기 이런 거 필요 있었고요. 밑에 임원 얘기 나와 있습니다. 교재 185페이지. 자, 임원의 선임 해임 이게 겁나 중요했었지. 외울 쟁점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럼 보궐조합장을 포함해서 다른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 등은 무조건 뭐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더럽게 중요한 이 주제 때문에 아까 지금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의 지역조합의 임원 선임할 때 조합원 수 얼마?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겸할 수 없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아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100명 이상일 때는 어떻다?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100명 이상일 때는 어떻다?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임원 등 관련해서 이슈 삼게 되는 거. 임원의 선임, 해임 관련해서 지역 조합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자, 지역조합에서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 외에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총회 의결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뒤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 주택상환사채는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등이 발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아주 난이도 있었던 문제. 주택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 문제에서 자,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그때 답 중에 하나가 주택상환사채 발행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의결사항 등 같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자, 보셨고 바로 이어서 볼게 주택건설 재원에 관한 주제 마저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제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재원 중에서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재원이 부족했을 때 야, 돈 좀 꿔줘. 앞으로 뭐로? 사채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상환사채라고 부른다 해서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만 뭘 할 수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 비교했던 게 지역조합의 의결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주택상환사채 발행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지역조합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채가 회사채를 얘기하거든요. 회사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믿을 수 없는 등록사업자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고 싶을 때는 미리 어떻다?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혹시 이렇게 보증 등을 받아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이때 나왔던 쟁점이 뭐라고요? 등록이 말소가 됐을 때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채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이슈가 됩니다.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 얘기 나온 김에 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묶어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국토계획법에서 조건부 인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공법에서 몇 페이지를 가서 보게 되냐면 150자 160페이지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바퀴 돌려버리면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줄줄 외워 그냥. 자, 도시군계시설 사업할 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1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실시에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돈 얘기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제일 위에 개발행위 허가의 실제에 있어서 조건부 허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조건부 허가함에 있어서 의견 들어야 된다.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었죠. 164페이지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어떻다? 의견 들어야 된다. 근데 자, 의견 듣고 나서 자, 조건부 허가함에서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출제 포인트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논리 구조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그 얘기 나와 있냐면 17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소위 공공시행자, 지자체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와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동의 없이도 그냥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믿을 수 없으니까 일정한 동의 등이 있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작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자, 지금 원래 수용할 때 보상금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토지 거물로 나눠주는 것을 토지 상환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보증 받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어떻다? 이때는 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작년 시험 문제에서 지방공사 보증 받아야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따위로 구성을 했었고요. 정비법에서 한번 믿을 수 없는 아이 지정개발자라는 개념이 있었지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6페이지인가요? 186페이지 가서 사업시행 인가 파트를 보게 되면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때, 자, 정비사비의 20%까지 어떻다? 정비사비로 예측해 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 그 동네 지주 얘기한다고 그랬었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건축법 공부하실 때 건축 절차 등 관련해서 19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198페이지 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작년 문제 1,000제곱미터 1%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해 여기서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제가 되게 되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좋다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면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에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요거 자, 돈 좀 꿔다오 앞으로 주택으로 돌려줄게. 이걸 뭐라고 그런다? 주택상환사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을 수 없는 등록사업자 보증 받아야 되고요. 그 보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돼서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요게 이슈가 되게 되죠. 해서 뭐 얘기 나온 게 한 개만 더 가볼까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오늘? 근데 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기억하실 분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40, 자 2페이지 40 아직구나 39페이지 가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부동산 학개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부동산 학개론 금융론 제일 첫 번째 주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지분금융 하게 되면 조신티 이렇게 외우게 됐었고요. 부채금융 B자 돌림하고 주택상환사채가 뭐가 된다? 부채금융. 그 외 매자닌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매자닌금융. 그 보니까 생각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바로 기금이야. 기억나세요? 기금이야라고 해서 국민주택이 뭐라고 했어?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된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뭐가 된다? 그것도 바로 국민주택이 되게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한 쟁점 다 보셨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안 가서 시간 한번 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에 들을게요.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지금 비웃고 있죠. 약장사가 돼가지고. 해서 약장사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학교 동문회 이런 데를 안 가는데 어쩌다 갔는데 어떤 새끼가 나보고 뭐 하냐고 물어봐. 겁나 뭐 짜증나지. 언제 봤다고 물어보고 지랄이야. 처음 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나보고 쑥덕거렸어. 그때 방송 출연하고 이런 시절이라서 사람들 겁나 오해. 방송 나가면 그때 돈 버는 줄 알아. 그래서 아니야. 15만 4천 원이었어. 30분당 15만 4천 원. 그거 뒤져. 분장까지 하고 하는데 준비 시간이 2시간이야. 그러면 시간당 10,000원도 안 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야. 제 방송 나가서 떼돈 번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 들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꾸 저보고 누가 얘기하니까 그 후배가 된다는 친구가 와서 선배님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때 제가 했던 소리가 제약업계에 종사한다. 제약업계. 해서 약장사하고 있다. 그래서 애가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눈치가 빨라. 그럼 한미약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비슷해. 어차피 약 팔기를 마찬가지니까 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자, 공급질서 교란 금지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아까 우리 주택상환사채 다시 보증 얘기하고요. 등록 말소 얘기만 주요 이슈. 전에 이제 상환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큰 이슈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특이과일요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은 논리 구조니까 쟁점이 안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입주자 저축 증세 얘기 하나 나와 있어요. 예, 신경 끄시고요. 입주자 저축 증세 우리가 가입해서 돈을 내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주택도시기금에 돈이 들어가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등을 해줘서 국민주택 등을 건설을 한다. 이런 논리 구조고. 그래서 이걸 굳이 하나 넣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지위증서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뭐가 있다?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뭐가 된다?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같이 관련되는 개념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하는 거 해서 요거는 이제 지금 24, 25회 때까지는 거의 도배하다가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주제입니다. 언제든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시민에게 발급했던 지위증서, 주택조합원의 지위라든가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등등등 그 외 나머지를 우리가 딱지라고 불리게 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각종 지위증서의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등등으로 다 금지하게 됩니다. 요런 것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가면 뭐가 나와? 매무초, 직상증토, 시단, 방위. 그때 이제 증서 등의 중개매매, 즉 개별법에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지위증서 등을 양도, 양수하다 걸리면 주택법에서도 3년 3천이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3년 3천입니다. 그렇다 치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법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금지 행위를 겁나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예외로서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도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항상 법에서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내면은 다음 중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뒤만 보는 거야. 상속 저당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저당만 출제가 되게 된다. 왜? 상속은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속은 쉽다고 생각하고 한번 저당이 나오면 학원 강사들은 개거품을 물면서 이번엔 상속 나온다 이 지랄을 하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 또 저당을 내고 지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상속 내겠지? 아니야. 이름을 바꿔 주택상환사채 저당, 입주자 저축증세 저당, 주택조합원 지위 저당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식으로 구성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속 저당은 어떻다? 바로 규제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건 상속 저당 마지막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자체를 읽어봐봤자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 기억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재원 중에서 주택상환사채 아까 등록사업자가 이슈가 된다고 그랬어요. 해서 보증받아서 사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사채 발행이 됐을 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서 양도, 양수 점점점 다 금지가 되는데 상속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까지가 사업 주체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